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를 동시에 불렀습니다. 민주당은 비위 검사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이 전 대표 부부를 부른 거라며 국면 전환 쇼라고 했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도청에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인 이재명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가 적시됐습니다. 그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부인 김 씨에 집중됐는데 이 전 대표도 당사자로 지목된 겁니다.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음식값 등 수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보통 본인 헤어를 경기도 관사로 헤어하시는 분을 불러요. 원장님이 추천하셨대요, 그 샴푸를. 그거를 구하려고 제가 이제 청담동까지 갔다 온 상황인 거죠. 그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온 수원지검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이 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소환한 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비위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이 전 대표 부부가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다시 드러낸 것입니다. 검찰은 소환 날짜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와 일정을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도 나흘 전에 불러 조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가방을 전달한 자리에 있던 관계자들의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은 사건을 고발한 서울의 소리치기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뒤로 여성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김 여사가 운영하던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 출신으로 알려진 유모 씨인데 당시 대통령실 직원 신분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는 김 여사와 최 목사 사이 만남 일정을 조율한 인물입니다. 실제 유 씨와 최 목사의 카카오톡 대화에선 유 씨가 여사님이 시간 내보겠다고 하셨다며 화요일이나 수요일 오후가 좋겠다고 합니다. 최 목사는 여사님 일정에 맞추겠다고 답합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유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씨를 상대로 조율 과정과 명품백 전달 상황에 대해 묻고 문자 등 관련 자료도 제출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엔 국립묘지 안장건 등으로 최 목사와 통화한 대통령실 조모 과장을 조사하며 김 여사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자 조사와 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자 당시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틀 전 경북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령 측은 김 청장이 권한도 없이 마음대로 회의를 열었다며 결과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후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이번엔 후보들 간의 극심한 세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일부 당협 위원장들이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려 하자 한 후보는 구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나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다른 원외 인사들에게 한동훈 후보 사퇴 요구에 동참해달라는 연판장을 돌리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퇴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거나 연판장에 서명 또는 불참 세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하라 했던 겁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때 당시 나경원 후보를 주저앉히기 위해 친윤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연판장을 돌렸는데 곧바로 제2의 연판장 사태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당협위원장 단체 대화방에선 제2의 연판장 사태를 또 보고 싶나, 야비한 행동은 그만둬라, 이번 전당대회는 공정하게 치러야 한다는 등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한 후보도 즉각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취소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라며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사퇴 촉구 기자회견은 취소됐습니다. 또 연판장에 관여한 인사 중 하나로 지목된 박종진 선관위원은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지적이 일자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연판장 논란을 비판하면서도 한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제 연판장과 저의 상황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못한 것이고. 그 연판장 사태라는 게 아마도 문자 때문에 촉발된 거죠.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께서 직접 사과하시고.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일체에 개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며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을 저희가 차례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희룡 후보인데 원 후보는 제2의 연판장 사태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이나 지역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울산에 왔는데요. 일단 우리 부울경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이제 당원들이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그동안 많이 관망하다가 이번에는 경험과 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을 이미 보여준 원희룡을 기회를 주는 게 공정한 게 아니냐. 일부 원외 인사들이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는 전혀 무관하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말려서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연판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에 대해서 자꾸 그런 걸로 몰고 가는 그것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묶는 거는 절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 간의 문자 논란인데, 만약에 원 후보님께서 당시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았다고 보십니까? 우선 당의 지도부와 의논을 하고 대통령실의 고위 의사결정 관계자들 최소한 비대위원장과 의논해야 되는 그 급의 부분들과는 활발한 의사소통을 본인이 주도하면서 이거를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응답조차 안 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문자 내용을 주관적으로 아무한테도 안 물어보고 혼자 판단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용산이나 김 여사와 좀 직접적으로 소통하실 기회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당대표로 출마한 이후에는 소통 자체가 그건 불공정입니다. 네. 일체 직접 간접 소통 일체 안 합니다. 원 후보님이 최근 페이스북에 한동훈 후보가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한 사람들을 따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입니다. 용산에 쓴소리를 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야 될 때는 대통령과도 책상을 치면서 이러다 다 죽습니다. 이대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제3의 안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가장 많이 싸운 사람이 저예요. 꼭 원희룡이어야 한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당이 위기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 노말을 써야 된다. 새로운 말보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저는 거대 야당에 맞설 정치 경험과 투쟁 경험과 이재명 후보와 싸웠던 모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가장 큰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고요. 네, 방금 보신 인터뷰 기사를 저희가 온라인에 먼저 보도했는데요. 원 후보가 총선 당시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사적 공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한 후보 측은 가족과 인척은 물론 사적인 관계자 누구와도 공천 논의를 한 바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달째 비어있던 축구 대표팀 사령탑으로 홍명보 감독이 내정됐습니다. 홍 감독은 16강에 진출하지 못했던 브라질 월드컵 이후 10년 만에 다시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며칠 동안 참 힘들었어요. 뭐 예전의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많이 불편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으로 내정설까지 나왔던 홍명보 감독은 계속 거절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5일 수원FC와의 경기를 앞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이임생 기술이사를 만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대표팀 감독 자리에 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임생 기술이사는 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홍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대표팀 감독 후보인 외국인 지도자 2명의 면접을 치르고 귀국한 직후입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로 소속 구단인 울산에도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사회 추인 절차만 남겨뒀는데 2026년 월드컵과 다음해 아시안컵까지 2년 이상 계약을 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11년 전과 닮았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을 불과 1년 앞두고 축구협회는 최강희 감독의 대타로 홍 감독을 급히 투입했고 조별리그 1무 2패로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이후 우리 축구는 2번이나 임시감독 체제를 꾸렸습니다. 외국인 지도자를 100명 넘게 살펴봤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절차적 정당성보다 감독에게 필요한 덕목을 정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는데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 내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종입니다. 부산의 한 빌라에서 막 집을 나서던 부녀에게 한 60대가 흉기를 휘두른 걸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친 초등학생 딸이 신고를 했고 40대 아버지는 숨졌습니다. 중태에 빠진 60대는 자해를 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북구 한 빌라입니다. 이곳 1층 현관에서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쯤 이딴 비명이 들렸습니다. 사람 소리냐 고양이 소리 난다. 하죠. 현장에 흉기 한 자루와 함께 두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이 외출을 하려고 현관을 나서던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집에서 나온 초등생 딸도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아버지는 숨졌고 가해자는 중태인데 신고자는 흉기에 부상을 당한 초등생 딸이었습니다. 딸이 나오다가 그걸 본 거예요. 놀래갖고 자기 집으로 피신을 하고 그 과정에 집에 와보니까 자기도 여기 뚫려 있는 거예요. 가해자는 부녀에게 범행을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때 이 빌라에서 피해자 집 바로 위층에 살았던 이웃이었습니다. 내 평생 처음 봤어.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무슨 일로 그랬는지 내가 궁금해서. 층간소음, 채무관계 등 범행 이유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위중한 상태여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과 목격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며 쌈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 영향으로 기름값도 오르면서 하반기 물가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손에 들었던 K를 한참 고민하더니 돌려놓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가격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가지 요 카트에 담았다가 도로 제자리를 지금 막 갖다 놨거든요. 장마가 시작되며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적상추는 17%, 쌈배추 한 포기는 26%가 올랐습니다. 시금치는 1,276원으로 일주일 만에 30%가 올랐는데 평년보다는 38%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배추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5% 축소될 것으로 전망돼 가격 상승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사과, 배 이런 건 비싸고 과일이. 예, 뭐 수박도 좋은 거 먹으려면 3-4만 원 줘야 되잖아요. 배 같은 거 너무 비싸서 못 먹어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기름값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월 중순까지 내림세였던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2주 연속 올랐습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며 국제 유가가 오른 건데 이번 주부터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까지 줄어들면서 가격에 반영된 겁니다. 다음 달에는 가스요금도 6.8% 오르는데
하반기 물가 관리는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푸바오의 동생들이죠. 국내에서 태어난 첫 쌍둥이 판다가 돌을 맞았습니다. 팬들의 축하 속에 열린 돌잔치를 이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기 판다 둘이 몸을 맞대고 버둥거립니다. 오늘 첫 돌을 맞은 쌍둥이 자매 루이바오 후이바오입니다. 늘 놀던 마루 위에 대나무 생일 케이크와 돌상이 차려졌습니다. 언니 루이바오가 먼저 돌잡이에 도전합니다. 이리저리 냄새 맡고 건드려 보다가 귀찮은 듯 들어 누워 버립니다. 아니, 루이 뭐가 마음에 드나요? 신랑이 끝에 결국 건강을 뜻하는 아령으로 결정했습니다. 언니 뒤를 따라 들어온 후이바오도 갈팡질팡하더니 마이크를 품에 안았습니다. 인기를 뜻합니다. 각자 집은 대나무를 입에 대보지만 아직 분유가 더 익숙한 아기 곰입니다. 남은 케이크는 결국 엄마 아이바오 몫이 됐습니다. 200g도 안 돼서 태어난 아기 판다들. 사람 품에 꼭 안겨 삐약거리던 시절을 거쳐 벌써 30kg까지 자랐습니다. 잘 돌봐준 우리 아이바오에게도 정말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거든요. 또 푸바오처럼 아주 행복한 탄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 팬들 7천여 명도 이곳을 찾아 쌍둥이의 첫 돌을 축하했습니다. 쌍둥이 판다랑 저희 딸 체린이랑 똑같은 달에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둘 다 한돌 한 살 생일 축하해. 이제 쌍둥이는 엄마 젖을 떼고 밖으로 나갈 연습을 시작합니다. 루이바오 후이바오 생일 축하해. 사랑해. 사랑해. JTBC 이은진입니다.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연기하는 게 사명이다. 영화를 사랑하고 연기가 곧 삶이라는 배우 이재훈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니 생일에도 이렇게 열일하시네요. 네, 7월 3일에 영화 이제 탈주가 네. 개봉을 하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주말에도 관객분들 만나려고 극장에 열심히 돌아다니려고요. 네, 제가 어제 영화 봤는데 네네. 그 뭐랄까 영화 음악도 그렇고 네. 숨 막히면서 봤습니다. 아, 쓰러지실 것 같아서. 네네. 아, 정말 촬영할 때 절박하게 그 도망가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심정을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하는 도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구르고 열심히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게 장면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 탈북을 하려고 하는 북한 병사 규남 역할을 맡으셨는데 네. 제일 좀 신경 썼던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척박한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먹는 것이 온전치가 않고 네. 그리고 먹을 것이 있더라도 주위 병사들에게 나눠주는 규남이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마른 장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려면 아무래도 먹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절제를 했어야 했고 그래서 4개월 반을 계속 절식을 하면서 아니 근데 극 중에서 엄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달리고 구르고 늪에 빠지고 이런 고생하는 씬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먹고 어떻게 그걸 해내셨을까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자꾸 핑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어지러워서. 근데 컷을 했더라도 내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뭐 초콜릿 하나 먹는 것조차도 이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인지. 완전히 몰입해 계셨군요. 네, 많이 몰입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의 잠도 안 자고 내달리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큰 스크린으로 보여질 때 관객들에게도 다 전달되어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이지 저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연기를 하고 싶었고 연기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자 하는 마음으로 진짜 매 씬 한 컷 한 컷 정성 들여서 뒤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 내던졌었던 것 같아요. 네, 늪에 빠지는 씬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어떻게 촬영을 하셨을까요? 실제로 물을 막 먹었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 근데 너무나 다행이게도 우리 미술팀과 소품팀이 네. 그 웅덩이에 있는 그 진흙탕, 네. 흙탕물을 굉장히 고소한 견과류로 채워주시고 먹을 수 있는 걸로? 네네. 미숫가루였군요. 네네네. 그래서
먹으면서 아, 참 맛있다 라는 생각을 느끼면서 촬영을 해서 오히려 좋았어요. 예전에 도굴 촬영하실 때도 네, 맞아요. 흙을 맞아요. 그 돼지바 아이스크림 갈아가지고 맞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극한으로 어떻게 보면 촬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또 미술팀과 소품팀의 힘으로 무난하게 안심하고 촬영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죠. 네. 근데 최근에 쭉 그 선택하신 캐릭터들을 보면 뭔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연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악역이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욕심도 있으실까요? 너무너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정의로운 캐릭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는 뭔가 악의 축에 있는 혹은 선도 악도 아닌 모호한 어떤 미스테리한 인물을 연기해보고 싶다라는 욕망도 굉장히 커요. 작년에 허혈성 대장염 수술을 받으셨는데 네네네. 조금 많은 생각을 하신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건강 관리도 굉장히 잘 신경을 쓰고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교통사고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수술 받기 직전에 이제 그 사망 동의서에 이렇게 사인을 해야 했는데 그 순간 제 삶이 주마등처럼 딱 스쳐가더라고요. 나는 지금 후회 없이 잘 살았었나에 대한 부분. 눈을 감기 직전에는 아, 인생 막 살 걸. 네. 누구 눈치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거 막 하면서 살 걸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딱 잠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하고 싶은 거 떠올렸을 때 네. 생각났던 것들을 지금 하나씩 혹시 하고 계실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인 것 같아요. 네.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요즘에 또 독립영화 극장들이 네.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들면서 그래서 이 소중한 극장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목표는 한 100편 정도는 만들어 보는 게 제 의지가 있는 채널이에요. 나중에 극장도 직접 운영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지친 어떤 일상에 있어서 극장에 있으면은 좋은 작품을 보게 되면 막 에너지가 막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 마음껏 볼 수 있는 극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상상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장르 많이 안 가리시고 이것저것 다 보시는 편일까요? 평소에? 예전에는 공포 영화를 굉장히 무서워해서 잘 선택하지 않았는데 네.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잘 찾아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판타지 안 보신다고 했고 애니메이션도 안 보신다고 했고 그랬는데 그런 저의 고정관념을 깨준 감독들과 작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뭐 판타지 같은 영화에도 뭔가 출연하고 싶다라는 또 배우로서의 또 의지가 마구 불타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되게 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게 있을까요? 그래도 이 친구가 나오는 작품을 TV든 스크린을 통해서 봤는데 너무 좋았다, 재밌었다 라는 인상으로만 남아도 저는 영광이자 찬사일 것 같아요. 그런 배우가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고 싶어요. 네, 배우 이재은 씨의 모습을 더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